아들이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12월의 어느 차가운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찬바람이 아파트 틈새로 스며들어와 온 집안을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는 감기라도 걸리기 쉬운 법인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을까요? 직장에서 퇴근한 아들 민호가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어요. 민호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몸이 좀 이상해요. 오한도 나고 목도 아프고.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더라고요. 체온계로 재어보니 38.5도였습니다. 어머, 열이 이렇게 높아? 당장 병원 가야겠어. 엄마, 병원은 내일 가볼게요.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은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보기만 해도 많이 아파 보였죠. 그럼 일단 약부터 먹고 푹 쉬어. 내가 뭔가 끓여줄게. 괜찮아요, 엄마. 그냥 쉴게요. 하지만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아들이 아픈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 해열제부터 찾아서 먹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도 두툼한 걸로 바꿔 덮어줬죠. 민호야, 물 많이 마셔야 해. 여기 보리차 끓여뒀으니까 계속 마셔. 네, 알겠어요.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는 건장하고 씩씩한 아들인데 이렇게 앓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싶었거든요. 밤 9시가 되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올라간 것 같았어요. 39도까지 올랐거든요. 민호야, 열이 더 올랐어. 응급실 가는 게 어떨까? 엄마,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면 돼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하지만 어떻게 잠들 수 있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편히 잠들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계속 아들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해열제 시간 맞춰서 먹이고 물도 수시로 마시게 했어요. 새벽 2시쯤에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민호야, 이러면 안 되겠어. 지금 당장 응급실 가자. 엄마, 너무 춥고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럼 119 부를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지켜봐요. 결국 응급실은 가지 못했지만 저는 계속 간병을 했어요.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도 더 먹이고 계속 지켜봤죠. 새벽 4시쯤 되니까 조금씩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8도대로 내려갔더라고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죠. 민호야, 열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어때? 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겠어. 새벽 6시까지 계속 간병했어요. 중간중간 아들이 잠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혹시 열이 다시 오르거나 상태가 악화될까 봐서요. 아침이 되어서야 아들 상태가 좀 안정되었어요. 열도 37도대로 떨어지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민호야, 아침 먹을 수 있겠어? 글쎄요. 입맛이 없네요. 그럼 뭔가 소화 잘 되는 걸 만들어 줄게. 죽이나 미역국 같은 거 말이야. 그런데 문득 삼계탕이 생각났어요. 감기에는 삼계탕이 최고잖아요. 뜨겁고 영양가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민호야, 삼계탕 어때? 엄마가 정성껏 끓여줄게. 삼계탕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기 힘들지 않아요? 뭘? 우리 아들 아픈데 뭐가 힘들어? 사실 삼계탕 만들기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닭도 손질해야 하고 찹쌀도 넣어야 하고
인삼이며 대추며 여러 가지 재료도 넣어야 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아들이 아픈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요? 아들이 빨리 나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마트가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서 재료를 사왔어요. 명계, 찹쌀, 인삼, 대추, 마늘, 생강. 모든 재료를 최고급으로 골라서 샀어요. 집에 와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닭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찹쌀은 불려두고 인삼과 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했죠. 닭배 안에 찹쌀과 인삼, 대추를 넣고 실로 묶어서 큰 냄비에 넣었어요. 물을 넉넉히 붓고 약한 불에서 푹 끓였죠. 2시간 넘게 끓였어요. 중간중간 거품도 걷어내고 간도 맞춰가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들이 좋아할 맛으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민호야, 삼계탕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네, 감사해요, 엄마.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진한 닭 국물 냄새와 인삼향이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드디어 삼계탕이 완성되었어요. 뜨거운 국물에 부드러운 닭고기, 그리고 찹쌀까지. 정말 보양식다운 모습이었죠. 민호야, 다 됐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상을 차려서 아들 앞에 놔드렸어요. 뜨거운 삼계탕과 김치, 그리고 물김치까지. 정성껏 차린 한 상이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뭘? 우리 아들 빨리 나으면 되지. 아들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밤새 간병하고 아침부터 삼계탕까지 끓인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서 빨리 나아야 해. 아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다 잊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새 못 잔 것도, 아침부터 요리한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밤새 간병해 주시고 삼계탕까지 끓여주시고. 당연한 거야. 엄마가 아들 아플 때 안 돌봐주면 누가 돌봐줘. 정말 그랬어요. 아들이 아프면 엄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밤새 못 자는 것도 정성껏 음식 해주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삼계탕을 다 먹고 나니까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어요. 열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았고요. 민호야, 이제 병원 가자. 약도 처방받고 정확한 진단도 받아야지. 네, 그럴게요. 엄마 덕분에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갔더니 역시 감기였어요. 다행히 심한 건 아니고 약만 잘 먹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잘 돌봐주셨나 봐요.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좋네요. 의사 선생님도 제가 간병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아들을 돌봤어요. 약 챙겨 먹이고 물도 자주 마시게 하고 음식도 소화 잘 되는 걸로 해줬죠. 이틀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완전히 나았어요. 열도 완전히 떨어지고 기침도 멈췄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당연한 거지.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아팠을 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줬고 그 결과 아들이 빨리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정성껏 간병하고 돌봐준 아들이 나중에 어떤 말을 할지 말이에요. 며칠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돌봤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마지막 순간 말이에요. 아들이 완전히 회복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감기 걸렸을 때 말인데요. 응? 왜? 혹시 엄마가 감기 옮긴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계속 제 곁에 계셔서 감기가 옮았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감기를 옮겼다고요? 밤새 간병하고 삼계탕까지 끓여줬는데 이제 와서 저를 범인 취급하는 건가요? 민호야, 엄마가 감기 옮긴 게 아니야. 내가 직장에서 옮아온 거지. 그렇긴 하지만 엄마가 계속 제 곁에 계시면서 병균이 더 퍼졌을 수도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밤새 간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켰다는 말인가요? 민호야, 엄마가 간병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물론 감사해요. 하지만 요즘 뉴스 보니까 가족 간 감염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뉴스에서 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내가 아프면 엄마가 간병 안 하는 게 좋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하자고요? 밤새 물수건 갈아주고 해열제 챙겨주고 삼계탕까지 끓여준 게 조심스럽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감기를 옮겼다고. 정말 억울했어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병균 옮긴 사람 취급받다니.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또 감기에 걸렸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심했죠. 엄마,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빨리 가자. 응급실에 가니까 정말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폐렴 기운이 있다면서요. 보호자가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있을게요. 당연히 저는 아들 곁에 있을 생각이었어요. 지난번처럼 밤새 간병할 각오도 되어 있었고요. 병실에 들어가서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불 정리해주고 물도 떠다주고 간호사가 올 때마다 상태를 확인해주고 민호야,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어? 죽이라도 사다 줄까?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서도 계속 병실에 있었어요. 간병 의자에서 자면서라도 아들을 돌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밤 9시쯤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엄마가 여기 있어야지. 병원에서 다 해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가 있는 게 좋잖아. 아들이 잠깐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계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요? 왜? 혹시 또 감기가 옮을까 봐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또 그 얘기예요. 제가 감기를 옮긴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 민호야, 엄마가 병균을 옮긴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병원에서도 면역력 약한 환자들은 면회를 자제하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간호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보호자가 계속 병실에 있어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환자분 회복에는 조용한 환경이 좋긴 하죠. 특히 감염 예방 차원에서는. 간호사도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들으셨죠? 조용한 환경이 좋다고 하네요. 민호야. 엄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여기서 밤새면 엄마가 힘드실 거예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저를 병실에서 내보내려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 엄마, 정말 괜찮아요. 간호사님들이 잘 돌봐주시니까.
결국 저는 병실에서 나와야 했어요. 아들이 계속 집에 가라고 하니까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집에 가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 친구가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민호야, 괜찮아? 준수야. 고마워, 와줘서. 당연하지. 친구인데. 아들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셔? 집에 가셨어. 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들이 한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계시면 좀 그래. 계속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아들을 돌보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인가요? 아, 그런 거구나. 부모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거네. 응. 그리고 혹시 병균 옮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 말이었어요. 제가 병균을 옮긴다는 그 말이요. 그럼 혼자 있는 게 편하겠네. 맞아. 혼자 있으니까 훨씬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밤새 간병하고 삼계탕까지 끓여준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저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엄마가 계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혹시 또 감기가 옮을까 봐서요. 혼자 있으니까 훨씬 편해.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전화해 봤어요. 민호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들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병원에 가서 퇴원 준비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실에 도착해서 본 것은 아들이 친구와 함께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왔어. 아, 엄마. 왜 오셨어요? 왜 왔냐고요? 아들 퇴원하는데 엄마가 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퇴원 준비 도와주려고. 괜찮아요. 준수가 도와주고 있어요. 친구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엄마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그래도 엄마 정말 괜찮아요. 준수가 차로 데려다 줄게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태어나는데 엄마인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많이 좋아졌어? 네, 많이 나았어요. 그럼 뭔가 해줄 거 있어? 죽이라도 끓여줄까? 괜찮아요, 엄마. 또 거절이었어요. 그래도 환자인데. 그때 아들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감기 걸린 건 할머니가 옮긴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옮긴 것 같다고요?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엄마가 밤새 간병해 주셨잖아요. 그때 병균이 옮았을 것 같아요. 저를 완전히 범인 취급하는 거였어요. 민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계속 제 곁에 계시면서 병균이 옮았을 거예요. 엄마가 널 돌봐준 게 잘못이라는 거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조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밤새 물수건 갈아주고 해열제 챙겨주고 삼계탕까지 끓여준 게 조심스럽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그럼 다음에 내가 아프면 엄마가 돌보지 말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좀 두고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거리를 두고 돌봐달라고요? 아픈 아들 곁에서 밤새 간병하는 게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요. 밤새 간병한 것도 삼계탕 끓여준 것도 병실에서 돌본 것도 모든 게 아들에게는 부담이고 병균을 옮기는 일이었던 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건 아들이 저보다 친구를 더 편애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고 친구가 있으면 편하다니. 정말 서글펐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준 다음 날부터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어제 말씀하신 거 정말 심각한 건가요? 뭐가? 유언장 말이에요. 당연히 심각하지. 농담으로 한 말 같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한 짓이 더 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냥 뭐? 엄마를 무시한 거 맞잖아.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엄마 말을 들을 건지 상속을 포기할 건지. 엄마,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해.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이 초조해하는 게 보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둘째 날 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모르겠어? 네.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병원에서 저를 쫓아낸 것부터 시작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것, 배달 음식을 선택한 것, 새벽에 데리러 가게 한 것까지. 이 모든 게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겠어? 엄마,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저는 그냥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또 그 말이었어요. 독립적으로 산다는 게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의존? 아픈 아들을 돌보는 게 의존이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셋째 날 아들이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아플 때 엄마가 돌봐주셔도 좋아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게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양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말한 조건 기억하지? 아들의 얼굴이 또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그건 너무 뭐? 창피해? 엄마한테 무릎 꿇는 게 창피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친구들이 알면. 친구들이 안다고요? 친구들한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집에서 할 건데. 그래도. 민호야, 내가 선택해. 체면이 중요해? 아니면 18억이 중요해? 18억이라는 금액을 다시 언급하니까 아들이 크게 동요했어요. 넷째 날 아들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상속법을 찾아보는 것 같았어요. 조건부 상속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혹시 변호사랑 상담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했어. 정말 70%를 기부하실 거예요? 응. 나머지 30%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부할 거야.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 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섯째 날, 드디어 아들이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조건을 다 지키면 생각해 볼게. 다른 조건들은 뭐였죠?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기, 앞으로 제대로 모시기, 매월 용돈 100만 원 드리기, 집안일 도와주기. 이 모든 걸 약속하면
재산의 30%를 줄 수 있어. 30%면 얼마 정도예요? 5억 4천만 원 정도 될 거야. 5억이 넘는 금액을 들으니까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럼 그 조건들을 지키면 정말 주실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지. 여섯째 날 아들이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어요.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 그럼 언제 해야 해요? 뭘? 사과. 그거 말이에요. 드디어 항복하는 건가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저녁까지. 알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일곱째 날 저녁,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민호야, 결정했어? 네. 어떻게? 아들이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조건 받아들이겠어요. 드디어였어요. 정말? 네. 정말로요. 그럼 지금 당장 해. 지금요? 응.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 아들이 주저하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죄송한데? 그동안 엄마를 무시하고 상처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병원에서 엄마를 쫓아낸 것, 엄마 음식을 거부한 것,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것, 모든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매월 용돈도 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아플 때는 정성껏 간병해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아들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일어나. 네. 아들이 일어나더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민호야, 이제 알겠지?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네. 엄마 마음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 아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진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해. 어떻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켜볼 거야.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지. 한 달이요? 응. 한 달 동안 제대로 하면 그때 유언장을 다시 생각해 볼게. 그럼 지금 당장은 바뀌는 거 없어. 한 달 후에 평가에서 결정할 거야.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날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주부터 강도 높은 테스트를 했어요. 민호야,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6시요? 왜요? 엄마가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하지만 평소에는 7시에. 6시라고 했잖아. 다음 날 아침 6시에 아들이 정말로 저를 깨웠어요. 엄마, 6시예요. 고마워. 그리고 아침 준비해줘. 제가요? 응. 앞으로 아침은 내가 준비하는 거야.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아침 준비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그래도 했어요. 점심에는 또 다른 시험을 했어요. 민호야, 용돈 줘. 지금요? 응. 오늘부터 매일 5만 원씩 줘. 매일 5만 원이요? 한 달이면 150만 원이니까 미리미리 받는 거야. 아들이 어이없어 했지만 결국 돈을 줬어요. 저녁에는 집안일을 시켰어요. 바닥 청소해줘. 제가요? 응.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저는 일하느라 피곤해서. 피곤하면 언제 해? 주말에. 주말에는 다른 일 시킬 거야. 지금 해. 아들이 억지로 청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깨우기,
아침 준비하기, 용돈 5만 원씩 주기, 저녁마다 집안일하기. 아들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왜? 힘들어? 조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봐. 네. 둘째 주에는 더 강도를 높였어요.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목이 좀 아파요. 그래. 그럼 병원 가자. 괜찮아요. 그냥 약 먹을게요. 안 돼. 병원 가야 해. 예전 같으면 아들이 거부했겠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옆에서 지켜봤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심각한 건 아니죠? 단순 감기 같습니다. 약만 잘 드시면. 그럼 다행이네요. 선생님, 혹시 다른 검사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 결국 불필요한 검사까지 받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아들을 관리했어요. 약 먹었어? 네. 물은 충분히 마셨고? 네. 체온 재어봐. 엄마, 괜찮아요. 재어보라고 했잖아. 하루에 10번도 넘게 체온을 재게했어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민호야, 괜찮아? 새벽 2시에 아들을 깨워서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열은 안 나고. 네. 그럼 물 마셔. 지금요? 응. 감기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해.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셨어요. 이런 식으로 3일 동안 계속했어요. 아들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 왜? 너무 과해요. 과하다고. 엄마가 널 돌보는 게 과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줘도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알겠지?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네, 알겠어요. 셋째 주에는 다른 테스트를 했어요.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민호야, 친구 온다고. 네. 준수가 잠깐 들를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가 음식 준비해야겠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차만. 안 돼. 친구가 왔는데 어떻게 차만 대접해?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과일도 깎고, 차도 우려서. 친구가 왔을 때 상을 가득 차려서 대접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뭘요? 우리 민호 친구인데. 그리고 친구 앞에서 일부러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민호야, 물 좀 가져와 줘. 네. 그리고 과일 접시도 바꿔줘. 네.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민호야, 너 왜 그래? 평소답지 않네.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냥, 엄마 도와드리는 거야. 그런데 좀 이상하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순종적이었나? 그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민호가 요즘 많이 철들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말도 안 듣더니 이제는 효자가 됐네요. 친구가 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민호가? 네. 매일 용돈도 드리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들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창피했던 거죠. 친구가 간 후에 아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엄마, 친구 앞에서 그런 얘기는. 왜? 창피해? 좀. 효자 노릇하는 게 창피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야, 지금까지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친구들이 알면 더 창피할걸.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해.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아들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왜? 포기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엄마가 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용돈 주고 집안일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럼 그만둘래? 그만두면 상속 포기하는 거지. 아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로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엄마,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거죠? 글쎄, 한 달 후에 평가해보고 결정할 거야. 평가요? 응. 정말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지. 어떻게요? 그건 그때 되면 알려줄게. 아들이 불안해했어요.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결과가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가하는 날이 온 거죠. 민호야, 한 달 잘했어. 감사합니다, 엄마. 그런데,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테스트야.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아들이 변했는지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테스트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아들을 괴롭혔지만 사실 그건 진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맛보기였을 뿐이죠. 엄마, 무슨 테스트요?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진짜로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간병해드리죠. 24시간 내내. 네, 그럼요. 회사 그만두고. 아들이 당황했어요. 회사 그만두고요? 응. 엄마가 중병에 걸려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면 회사 그만두고 돌봐줄 수 있어? 그건. 대답해봐. 아들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죠. 지금 대답해. 너무 극단적인 가정 아닌가요? 극단적이라고요? 극단적?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한 짓이 더 극단적이었어. 엄마, 솔직히 말해. 엄마가 중병에 걸려도 회사는 그만두기 싫은 거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아들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호야, 그럼 이런 건 어때? 뭐요? 엄마가 앞으로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면 200만 원이요? 응. 한 달에 200만 원.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다고. 18억 받을 생각하면서 200만 원이 많다고. 그렇긴 하지만 뭐. 제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드리면 저는 10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10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어. 아르바이트요? 응. 엄마 용돈 드리려면 더 벌어야지. 아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언제 쉬어요? 쉬고 싶으면 상속 포기해. 선택해. 편하게 살 거야? 아니면 18억 받을 거야? 아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틀 후, 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2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15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협상을 하려는 거였어요. 150만 원? 내가 나한테 협상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고요? 민호야, 내가 엄마한테 현실적이라는 말을 해? 죄송해요. 200만 원도 안 줄 거면 상속 포기해.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더 지나서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200만 원 드릴게요. 정말? 네. 그런데
조금씩 올려가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려가는 거요. 또 협상이었어요. 안 돼. 처음부터 200만 원. 엄마, 싫으면 말고. 결국 아들이 항복했어요. 알겠어요. 200만 원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네. 집안일도 더 늘려야겠어. 더요? 응. 앞으로 빨래, 청소, 요리 모두 내가 해. 제가 요리까지요? 당연하지. 엄마 나이가 몇인데 계속 요리하게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요리를 못해요. 못하면 배워. 언제요? 퇴근 후에.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피곤하면 상속 포기해. 아들이 또 굴복했어요. 알겠어요. 요리도 배워서 할게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아들이 정말로 모든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집안일도 모두 하고 요리도 배워서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어요. 회사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쓰러질 뻔했어요. 민호야,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운 거예요. 병원 가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민호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문득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이 아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더 큰 시험을 준비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뭐요? 이제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야 해. 친구들 모임에요? 응. 효자 아들로 자랑하고 싶어서.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건. 왜? 창피해? 좀.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 없어. 다음 주 토요일 정말로 아들을 데리고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얘들아, 우리 민호야. 친구들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어머, 민호 정말 많이 컸네. 그런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민호가 요즘 엄마 용돈도 매달 200만 원씩 드리고 집안일도 다 해줘요. 어머, 정말? 네. 요리도 직접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요즘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부럽다 정말. 아들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민호야, 힘들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민호는 강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이 저를 쳐다봤는데 눈에 원망스러운 빛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창피해요. 효자 노릇하는 게 창피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말씀하셔서. 과하다고. 사실인데 뭐가 과해? 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 아들은 거의 로봇 같았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안일하고, 밤늦게 잠들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토요일은 제 친구들 모임에 따라가고, 일요일은 대청소하고, 아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느 날 밤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왜? 힘들어? 네,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그럼 그만둘래? 그만두면 상속 포기하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저는 언제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고요? 행복?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 적 있어?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행복할 생각을 해? 죄송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아들이 방에서 계속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알겠지?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늦게 일어났어요. 민호야,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죄송해요.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아들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혹시 병원 가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비틀거렸어요. 민호야, 괜찮아요. 하지만 소파에 앉자마자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민호 씨가 회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뭐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아들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됐나요? 과로로 인한 탈진 증상입니다. 며칠 푹 쉬어야 할 것 같네요. 과로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환자분이 최근에 잠을 제대로 못 자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너무 혹독하게 부린 게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들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 간의 대화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깨어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많이 아파? 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푹 쉬어. 엄마. 뭐? 정말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를 힘들게 해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원했던 말을 아들이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민호야. 네? 넌 정말 그동안 엄마가 부담스러웠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그냥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 네.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밀어냈구나. 죄송해요. 그때는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지난 일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들이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어설프게 독립하려다가 실수한 거였구나. 하지만 저는 그걸 완전한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복수를 계획했던 거였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를 소중히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아들이 저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얻은 인정이 진짜일까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한 일들을 돌아보니 과연 이게 맞는 일이었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요. 원래대로요? 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걸로요. 변호사님이 놀라셨어요. 그럼 그동안의 조건들은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확신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들이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유언장 원래대로 돌려놨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응. 그리고 앞으로는 예전처럼 지내자. 엄마.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정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상속 때문에 그런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일부러 감기에 걸린 척했어요. 민호야, 엄마 몸이 좀 안 좋아. 어디가 아프세요? 열이 나는 것 같아. 아들이 바로 달려와서 제 이마를 만져봤어요. 정말 열이 있네요. 병원 갈까요? 괜찮아. 안 돼요. 병원 가야 해요. 아들이 저를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밤새 간병해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엄마, 물 마셔보세요. 고마워.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뭔가는 드셔야 해요. 아들이 정말 정성껏 돌봐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일까? 다음 날 의사가 단순 감기라고 하자 아들이 안도했어요. 다행이에요, 엄마. 응. 앞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이 계속 저를 챙겨줬어요.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저는 확신했어요. 아들이 정말로 변했구나.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 일들이 과연 옳았을까? 아들을 그렇게 괴롭혀야만 했을까? 어느 날 저녁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독립하고 싶어 했던 마음, 이제는 이해해. 엄마. 엄마가 너무 과보호했나 봐.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했던 거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은.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자. 엄마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때는 무조건 달려갈게요.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아들을 괴롭히면서 제 마음도 아팠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거였다는 걸.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과 저는 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들은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저를 잊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보고 제가 아프면 바로 달려와요. 그리고 저도 아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아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지내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냥 아들과 대화로 풀려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들도 저도. 지금은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지만 과정이 너무 험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 간의 문제는 복수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한 일은 극단적인 방법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풀렸지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서로를 너무 많이 상처 주거든요. 가족은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부모님도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해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아들이 눈물 흘리며 사과하던 모습, 병원에서 쓰러진 모습. 제가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는 없어요. 모두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저와 아들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이제 저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요. 예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가 됐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